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 보상법규 2차를 담당하게 된 정태상 평가사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했고요. 그리고 감정평가사로는 2차 최종 합격을 해서 지금 현역 감정평가사로 일을 하고 있고, 우리 보상법규 합격할 때는 67.5점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사항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지금 옛날 행정고시였는데 지금 5급 공시로 바뀌었는데, 그때 공부를 좀 했었고 행정법을 좀 잘했던 것 같아요. 2차를 3번 봤었는데 점점 올라서 한 최종 마지막에 71점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행정법만 하면 거의 수석 점수긴 하거든요. 아무튼 제 자랑은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우리 2차 법규 시험의 특징부터 한번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학문이 아니라 시험을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험의 특징을 알고 그 특징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좀 짧은 시간 안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징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우리는요, 법규 시험은요, 지식량을 테스트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량 테스트가 아니고요, 우리한테 항상 현실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주로 이제 판례를 가지고 문제가 만들어지거든요. 현실에서 분쟁이 일어났던 그 사례를 가지고 와서 조금 이론적인 걸 가미를 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보라고, 그 문제를 한번 풀어봐라. 근데 이론적인 내용을 가미를 해서 풀어봐라 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량을 마냥 늘린다고, 물론 지식이 많으면 좋겠죠. 하지만 지식량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도 공부를 오래 하셨는데 과락을 받으시는 분들은 문제 해결 능력은 키우지 않고 지식량만 늘리신 분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되고, 지식량을 초반에는 쌓아야죠. 이론 공부를 하면서 쌓아야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능력을 쌓는데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었고요. 지식량을 쌓는 데 초점을 둘 게 아니라 해결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주요 쟁점이 반복 출제된다는 게 또 우리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시험에서는요, 지금 올해가 32회 시험을 쳤고 얼마 전에 발표가 났습니다. 30회, 31회, 32회 똑같은 쟁점이 반복 출제된 하나의 쟁점이 있어요. 또 나오지, 제가 예전 같았으면 또 나오진 않을 거라고, 2년이나 나왔으면 또 나오진 않는다라고 말을 할 텐데, 애석하게도 그런 말을 할 수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게 3번이 나왔는데 또 한 번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주요 쟁점이 반복해서 출제가 된다면, 그 쟁점들만 확실하게 챙겨간다면 최소한의 공부량은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것만 해도 면과락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복 출제되는 주요 쟁점을 알고 있다면 그 주요 쟁점을 먼저 공부하고, 반복 출제되지 않는 5년에 한 번 나왔다든지 10년에 한 번 나왔다든지 그런 쟁점들은 주요 쟁점을 먼저 마스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게 올바른 공부 방법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공부 방법은 전부 우리 시험의 특징에서부터 파생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3가지 들었지만 사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죠. 하지만 이제 가장 큰 특징,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특징 3가지를 설명드리는 건데요. 마지막 특징은 법조문이랑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험은 감정평가사법이랑 부동산가격공시법이랑 보상이죠. 토지보상법, 세 영역에 걸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요. 세 영역의 특징은 사회적으로 분쟁이 일어나기 쉽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분쟁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수많은 판례들이 누적되어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쟁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진했던 법조문들이 점점 완성도가 높아져 갔어요. 헌법 소원을 당하고 다양한 수단들을 통해서 분쟁이 있어 오면서 법조문이 정비가 되고 판례도 정비가 되고, 그래서 결국 법조문과 판례가 너무나 완성도가 높게 현재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설이나 다른 이론적인 설명이 들어올 여지가 크지가 않습니다. 일반 행정법이랑은 조금 달라요. 일반적인 행정법이라면 학설이 굉장히 중요해요.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교수님들이 제시하는 학설 공부를 따로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감정평가사를 위해서
감정평가 보상법규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학설은 조금 젖혀놓고 법조문을 제일 먼저 공부를 하시고 판례를 공부하시고 시간이 남으시면 그때 학설 공부하시면 됩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학설 공부보다 학설 볼 시간에 판례 한 번 더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아예 모르는 판례는 없는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상 3가지 우리 감정평가사 및 보상법규 시험의 특징을 설명드렸고요. 제가 하는 2차 법규 강의의 컨셉을 설명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요. 기출문제를 베이스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론 설명을 드릴 때도요. 기출되지 않은 것들은 하지 않을 겁니다. 최근이라고 해놨지만 최근은 뭐 가장 가까운이죠. 최근 20년은 최근 아닌가요? 아무튼 저는 20년 정도로 범위를 잡을게요. 최근 한 20년 동안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는 쟁점은 가급적이면 설명을 좀 생략하고 가려고 합니다. 아예 생략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개념이 있구나 정도만 설명드리고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기출문제를 베이스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우리 시험의 특징에서 설명드렸죠. 반복 출제되고 있다고요. 반복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반복 출제되어 온 그 기출문제들만 분석을 해도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한 시험이 우리 감정평가사 2차 법규 시험입니다. 그렇다. 그리고 법조문과 판례를 베이스로 문제가 나오니까 수업도 법조문과 판례를 중심으로 수업을 할 겁니다. 이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리고 학설 등 이론 설명은 최대한 컴팩트하게 아예 설명을 안 드리면 아예 그 쟁점 자체가 충분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설명은 드릴 건데 예를 들어 학설이 막 4-5개가 견해 대립이 막 있고 판례도 중구난방이고 그런 영역들, 그런 쟁점들도 몇 개 있어요. 그런 쟁점들 같은 경우에는 학설 설명드리고 이론 설명드릴 건데요. 그런 쟁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답안지에 쓸 분량만큼 한 3-4줄 정도로 컴팩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 분쟁이 없이 과거에 견해 대립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학설도 대립이 없고 판례도 일관성 있게 쭉 밀고 나가고 있는 그런 쟁점들 같은 경우에는 이론은 생략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핵심은 컴팩트하게 간다. 법조문 판례는 굉장히 자세하게 할 거예요. 하지만 이론은 굉장히 컴팩트하게 할 거예요. 이렇게 공부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까지 컴팩트하게 할 건데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경험적으로 입증이 된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론 설명만 하고 공부를 끝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실제 우리는 사례형으로 문제 상황을 우리한테 제시를 해놓고 우리가 그 상황에서 위법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 사람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억울함을 주장하는 사람이 소송을 해야 된다면 어떤 소송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사례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그 결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례의 결론을 풀어내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문제를 풀어야 돼요. 결국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론 설명만으로 완성되지 않고 이론 설명을 들으시면서 법조문과 판례를 공부하시면서 익혔던 그 컨텐츠들을 사례형 문제를 풀면서 우리 기출문제로 할 거예요. 기출 최근 한 5개년 정도치를 가지고 할 겁니다. 사례형 문제를 풀면서 지식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강의가 구성이 될 겁니다. 컨셉은 이렇고요. 이제 조금 내용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는 본격적으로 우리 강의 내용에 돌입하기에 앞서서 우리 문제풀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기출되는 문제가 좀 유형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각 유형별로 우리가 어떤 포인트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유형 설명 한번 드려보고 각각의 유형을 풀기 위해서 어떤 데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고 OT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라는 유형의 문제가 사실은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법학시험의 기본이 첫 번째 유형입니다. 뭐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한 게 나오고 아니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행정청이죠. 행정청이 국민한테 어떤 처분이라고 하지만 어떤 행위를 해요. 행정청이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위법한지 안 한지 우리한테 판단을 해보라고 하는 게 법학시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유형입니다. 그럼 이 유형을 풀기 위해서는요. 일단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위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 판단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을 우리는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법성의 판단 기준이 되는 법에 대해서 어떤 것이 법이고 어떤 것이 법이 아닌지를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또 이제 행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문제에서 그 어떤 행위가 제시가 됐는데 그게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허가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학문적으로 따져보면 그 성질상으로 따져보면 허가가 말 그대로 허가인 경우도 있고 특허라고도 있어요. 특허인 경우도 있고 인가인 경우도 있고 아무튼 성질로 따져보면 막 세분화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각각의 행위들의 법적 성질을 먼저 공부를 하고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신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아, 이 행위는 허가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특허야. 아니면 허가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인가야 라고 그 행위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구별을 하기 위해서 각각의 행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일단 위법성 판단 기준이 되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거고요. 행위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를 엮어서 각 행위마다 판단 기준이 되는 법이 달라지거든요. 그 행위와 그 법의 관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시고 그렇게 할 겁니다. 첫 번째 유형의 문제는 가장 우리 법학 시험의 기본이 되는 위법성 판단 유형이고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짧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의 문제는요. 다른 법에는 없는 우리 감정평가사 2차 시험에만 있는 유형입니다. 보상 가능성을 판단해봐라. 토지를 강제로 빼앗긴 사람이 등장할 거예요. 아니면 건물, 아니면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기존에 장사를 해오고 있다가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그런 억울함을 주장하는 사람이 문제에서 제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일단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보라고 우리한테 물어봐요. 그럼 우리는 판단해줘야 되겠죠. 근데 판단에 이때도 기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기준. 어떤 억울함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법이겠죠. 근데 우리 법입니다. 우리 토지보상법이 이 법이죠. 지금 보상 가능성을 판단하라는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법인데 우리 토지보상법인데 우리 보상법이 제가 서두에 굉장히 완성도 높은 법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빈틈은 존재한단 말이에요. 법조문만 가지고는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역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판례입니다. 그리고 법조문과 판례만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될 때 그때 학설, 이론 이런 게 고려 대상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보상법은 학설과 이론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웬만한 건 법조문이랑 판례로 다 해결이 가능해요. 그래서 두 번째 유형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토지보상법에 대해서 각각의 조문들을 하나하나 뜯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조문과 관련된 판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판례도 좀 세세하게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왔을 때 보상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출제자가 나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답할 거예요. 교수님, 법조문을 보시면 이 사람은 된다고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상황에서 판례 또한 된다고 판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유형은 그런 문제입니다. 세 번째 유형의 문제는요. 세 번째 유형의 문제는 권리구제 수단을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설명이니까 약간 약술이겠죠. 근데 끊어볼게요. 권리, 구제, 수단이에요.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이 지금 자기가 억울하다고 나한테 이런 권리가 있었는데 나에게 재산권에 침해가 발생했다. 아니면 내가 토지 소유자인데 내 땅에 내 건물을 못 짓게 한다. 억울하다. 뭐 그런 식으로 억울함을 주장하는 사람이 등장할 거예요. 그걸 우리는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이라고 합니다.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이 소송을 하고 싶다면 자기가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써야 하는가 를 소송 같은 거, 소송이든 행정심판이든 그런 거
네, 그런 어떤 억울함을 주장하는 이 사람이 어떤 수단을 쓸 수 있는지 설명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게 세 번째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사실은 우리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가장 득점하기 쉬운 유형이에요. 그래서 초짜들은 이 세 번째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거의 그 문제에 예를 들어 30점이 배정되어 있다. 그러면 25점 정도 받아가겠다. 10점이면 7점 그 정도로 거의 다 받아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셔야 되는 쟁점이에요. 사실 되게 쉽거든요. 권리, 구제, 수단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구제받고 싶어하는 권리가 뭔지 먼저 판단하시고, 예를 들어 그 권리가 공권이라면, 퍼블릭한 권리라면 행정소송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근데 개인들 간에, 사인들 간에 사적인 관계에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민사소송으로 가게 될 거고요. 아무튼 구제받고 싶어하는 권리의 법적 성질에 따라서 수단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세 번째 유형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권리들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권리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겠죠. 그 능력을 키워야 되고요. 그리고 그 수단들은요, 웬만하면 법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토지보상법에도 뭐 나와 있어요. 저 뒤에 가면 85조 이런 데 가면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권리가 어떤 권리인지를 파악하고 법전에 들어가 있는 수단은 어떤 수단들이 있는지를 공부하면 되겠죠. 세 번째 유형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약술 문제인데요. 네, 약술 문제는 말 그대로 약술이죠. 모르면 못 쓰고 알면 쓰고 그런 유형이죠. 요거는 공부하시고 나서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법규 문제 4가지 유형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하고요. 감사합니다.